여러분 안녕하세요.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 1차 시에는 연구 설계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제일 아래 단계에 동물 실험실에서 하는 동물 실험 연구나 그 다음에 엑스퍼트 오피니언 전문가 의견이거나 케이스 리포트 단일 케이스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연구 설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죠. 특별한 연구 설계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그냥 내레이션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연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연구 설계가 필요한 것은 여기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기존 이미 폐암이 발생한 군, 폐암이 발생하지 않은 군, 케이스군과 컨트롤군 여기에 어떤 변수가 차이가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 연구나 코호트 스터디, 동일 집단 연구에서 쭉 이 집단의 사전을 재고 이 집단이 쭉 이렇게 진행돼서 이 동일 집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사후에 측정하는 이런 연구는 관찰 연구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연구자가 트리트먼트를 주지 않지요. 이런 연구는 관찰 연구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 연구로 들어가서 과자 익스페리멘탈 스터디, 유사 실험 연구, 그 다음에 랜도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 무작위 임상 실험 연구 이런 연구들은 실험 연구 디자인이고 요 관찰 연구, 조사 연구와 실험 연구 디자인을 합해서 1차 연구라고 그럽니다. 실제 연구자가 자료 수집을 해서 나타난 결과 1차 연구고 이러한 1차 연구들을 묶어가지고 그 효과 크기가 어떤지 계산한 연구를 메타 분석 연구, 메타 아날리시스 또 시스테마틱 리뷰, 체계적 문헌 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메타 분석이나 체계적 문헌 분석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들을 근거로 근거의 수준이 어떠한지 그래서 권고안, 레코멘데이션을 잘 체계적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 실무 지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메타 분석 연구나 시스테마틱 리뷰나 가이드라인을 합해서 우리가 2차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필요한 건 어디냐면 여기 1차 연구에서 연구 설계, 연구 디자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5-1주차의 수업 목표는 연구 설계가 연구 설계의 기초와 실험 설계와 비실험 설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1주차에는 연구 설계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연구 설계의 기본 조건을 이해하고 연구 설계의 내외적 타당도를 고려하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Nursing Research Process Map을 보신다면 순서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연구 문제 선정을 했고요. 문헌고찰을 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 중간에 용어 정의 내리고 가설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까지 배웠고요.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연구 설계의 선택, 세 번째 단계인 연구 설계의 선택을 배우겠습니다. 연구 설계의 선택은 연구 설계의 기본 조건, 연구 설계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기본 조건으로 무엇을 갖춰야 되며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위협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게 기본 조건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5-2주차에 배울 것은 그러면 실험 연구 설계는 어떤 게 있느냐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 각각 이 안에서도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6주차 다음 주로 넘어가서는 비실험 설계를 배울 것입니다. 서술적 조사 연구, 비교 조사 연구, 상관성 조사 연구, 사례 연구, 내용 분석 연구, 방법 논증 연구 이러한 비실험 설계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구 설계의 기본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연구 설계를 하면 지금 우리가 연구 문제를 정했어요. 저기서 문헌고사를 충분하게 해봤어요. 필요하다면 가설을 세웠어요. 그 가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연구를 어떻게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가설을 통계를 통해하고 그 가설이 지지되는지 기각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 나갈까 하는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 연구 설계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어떤 그릇에 담을까? 이런 접시에 담을까? 이런 섬세한 주전자에 담을까? 이 섬세한 주전자에 담는 것은 실험 설계라고 본다면 편편한 접시에 담는 것은 비실험 설계. 실험 설계는 좀 까다롭습니다.
비실험 설계는 좀 순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릇에 담을까, 어떤 설계를 선택할까를 연구자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설계 중에서 실험 설계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 많기 때문에 실험 설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보시면요. 실험 설계의 기본 조건은 세 가지예요. 그걸 한 단어로 묶어서 맥스, 민, 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맥스는 효과 변량을 극대화, 맥시마이즈. 뭔가 우리가 실험 처치를 주고 그것에 의해서 변화하는 독립변수의 양을 크게 해야지 측정하기가 쉽죠. 그래서 변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효과 변량을 크게 하도록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맥시마이즈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측정을 하면서 모든 측정은 에러가 있습니다.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차 변량의 최소화, 극소화가 미니마이즈, 미인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영향을 미치는데 딱 독립변수가 종속변수까지 가는 걸 보면 좋은데 그 사이에 다른 외생변수들이 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외생변수를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게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맥스, 민, 콘 원칙이 실험 설계의 기본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면 맥스 효과 변량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효과 변량을 maximize,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냐? 결국 효과 변량을 극대화하자면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 조작할 때 조작을 강력하게 해줘야 됩니다. 조작을 시시하게 하면 안 되고 트리트먼트를 효과 있게 크게, 세게, 팍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작에 의한 효과 변량이 극대화되도록 독립변수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조작과 manipulation, treatment. 대상자 일부를 실험군으로 잡아서 의도적으로 실험 처치를 주는데 그 실험 처치는 어떤 걸 줘야 되냐면 강력한 파워풀한 실험 처치를 줘야 돼요. 아주 조금 주면 진짜로 이걸 잘하면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험할 때 조금밖에 안 줬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줄 때는 강력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만든 다음에 예를 들자면 컨트롤 그룹 대조군에게는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적인 중재를 주는데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실험 연구에서 새로운 새로운 중재를 하나 줘서 효과가 정말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더 나은지를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it's new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 박사과정 학생 한 명이 이압요법, 기회 지압을 하는 이압요법을 해서 그 이압요법이 면역 형성을 증강시키는가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압을 할 때 100개다라는 조그마한 씨앗을 여기 이렇게 패치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압력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냥 그걸 딱 붙여놓고 그냥 가만두거나 1시간만 해줬다. 그러면 트리트먼트의 양이 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면역까지 형성을 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 논문을 읽어보고 최종적으로 요 패치는 24시간, 48시간 계속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 패치를 4시간마다 한 번씩 가서 2분간, 3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패치 붙인 자리를 마사지 하도록 하는 실험 조작을 했습니다. 대조군은 이 위치 말고 다른 위치에 그냥 패치만 살짝 붙여놨어요. 요것을 패치를 꼭 붙여놓고 4시간 만에 가서 5분간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도록 했어요. 효과가 나도록 강력한 중재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효과 변량을 극대화하려고 그러면 독립변수를 조작할 때 효과가 나게 세게 이렇게 중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차 변량은 최소화, 미니마이즈 해야 됩니다. 오차는 최소화해야 되는데 오차를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실험 상황을 통제해야 되죠. 독립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조건을 실험군, 대조군에 유사하게 하면서 실험 상황을 통제해야지 오차 변량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통제를 할 때는 일단 실험군한테만 했을 때는 이게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뒤에 나오는 제3 효과 때문에 좋아진 건지 외생 변수 때문에 좋아진 건지 모르기 때문에 외생 변수를 다 조절한 상태에서 실험군에는
독립변수 주고 대조군에는 독립변수 주지 않고 요것만 딱 다르게 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서 오차별량을 적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조군을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실험실 환경이냐 자연 환경이냐 해서 오차를 자연 환경, 실험실 환경에서 조정해 주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자연 환경에서 측정을 해야지 또 일반화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연 환경에서 실험 터치를 한다면 인위적인 노력을 해서 자연 환경을 실험군이나 대조군이나 동일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도 동일 시기, 동일 시간에 자료 수집을 하도록. 실험군은 저녁에 자료 수집하고 대조군은 아침에 자료 수집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시름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측정하는데 이 시름 콜티졸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가장 높아진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험군은 오전에 하고 대조군은 오후에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차별량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처치 내용도 균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 처치를 32명의 대조군에게 실험 처치를 주려고 그러면 실험자가 똑같이 주려고 그러면 실험 프로토콜을 잘 만들어야 돼요. 1. 인사는 어떻게 하고 2. 귀의 어느 부분을 만지고 3. 한번 만졌을 때 얼마나 해주고 만질 때 압력을 어떻게 하고 상세하게 적어서 어느 실험자라도 가서 똑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오차 별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면접 및 관찰을 한다면 그 면접 및 관찰하는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또 실험 상황을 잘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오차 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절차에서 가능하면 실험하는 사람을 한 명이 전체 실험 처치를 하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실험 대상자의 숫자가 많다든가 이러면 한 명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험하는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이다 그러면 이 4명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어떤 대상자한테 가서든지 똑같이 실험하도록 프로토콜에 따라서 똑같이 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속 변수를 측정하는 조사자도 한 명이 전체 종속 변수를 측정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울 때는 또 조사자도 훈련을 시켜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 좋겠죠. 그리고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기계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체중을 잰다. 그러면 똑같은 회사의 그 기계로 거기 딱 누르기만 하면 바로 디지털 숫자가 나오는 이런 정밀한 것을 사용해서 측정하도록 하면 실험, 이렇게 오차별량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에서 이중 맹금, 더블 블라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블 조사자예요. 조사자가 이 사람이 실험군인지 이 사람이 대조군인지를 몰라야지 바이어스 없이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르게 하는 조사자 모르게. 그 다음에 대상자도 난 실험군이니까 나 좀 잘해야 되겠다. 난 대조군인데 이거 뭐야 기분 나쁘네. 이런 마음이 오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군 대조군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코비드-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라는 신약을 만들었다면 그 신약의 효과를 검증하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렘데시비르 신약하고 위약하고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냄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대상자들이 자기가 먹는 약이 진짜 렘데시비르인지 위약인지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먹게. 이게 효과가 신약 연구를 한다니 물론 그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약을 주고 당신은 어떤 약을 먹을지 모른다. 그냥 먹고 우리는 효과를 측정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니까 모르는 채로 대상자도 자기가 어느 군인지 모르고 조사하는 사람도 대상자들이 어느 군인지 모르고 이렇게 이중 맹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 블라인드, 3중 맹금도 해요. 그래서 조사자와 대상자가 서로 모를 뿐더러 연구를 기획한 연구자도 자기 대상자들을 만약에 의사 같으면 진료를 하게 되죠. 내 환자 중에 누구는 실험군이고 누구는 대조군이지만 몰라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쿼드리플 블렌드, 4중 맹금은 조사자의 대상자의 연구자가 모를 뿐더러 통계 분석자도 몰라요. 이렇게 4중 맹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차별량을 또 최소화시키려면 측정 도구와 관찰자인데 신뢰도 타당도가 높은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관찰법으로 자료 수집을 한다면 관찰자 훈련을 철저하게 해서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관찰하고 똑같이 매길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훈련을 한 다음에는 실제로 한 대상자가 하는 것을 보고 관찰하게 한 다음 따로따로 관찰하게 한 다음 두 관찰자의 점수를 갖고 와서 비교해서 Inter-Rater Reliability 측정자 간 신뢰도가 높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오차 변수를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이 외생 변수를 컨트롤, 조정하는 겁니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만을 알기 위해서 독립 변수 이외의 기타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외생 변수를 조정시켜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무작위화입니다. 랜도마이제이션.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로 표출하는 것. 실험 연구에서 더 중요한 것은 표출된 대상자에서 연구를 원하는 대상자, 연구 기준에 맞는 사람, 대상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에 배정하는 것을 무작위로 배정해야 되겠죠. 연구자가 의도를 가지고 좀 잘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을 실험군에 넣고 좀 말 안 듣는 사람 대조군에 넣고 그러면 그게 큰 바이아스가 됩니다. 외생변수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자를 일단 표출한 상태에서 표출한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에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무작위 배정하는 난수표를 쓰거나 또는 주사위를 사용하거나 요즘은 거의 컴퓨터를 하죠. randomize.net에 들어가면 내가 내 대상자의 일련 번호를 매겨놓고 이 대상자들을 실험군 대조군으로 무작위로 돌려주세요 하면 내 대상자 중에 몇 번을 실험군을 하고 나머지 몇 번을 대조군 하라고 이 컴퓨터의 랜더마이즈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 배정, 랜덤 어사인, 실험군과 대조군에 무작위로 배정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무작위화는 알지 못하는 외생 변수를 통제해 줍니다. 컴퓨터로 랜더마이제이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생 변수를 컨트롤하는, 외생 변수를 조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외생 변수를 E와 C에 공히 분배하는 겁니다. E와 C는 experimental 그룹, 실험군과 컨트롤 그룹, 대조군입니다. 연구를 할 때 대상자를 이미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다라고 나타나 있으면 그 외생 변수를 미리 조정해서 대상자를 분류하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중요 변수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을 matched 샘플링이라고 얘기합니다. matched 샘플링 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대상자 1을 정했는데 남자 50대, 성별과 연령이 굉장히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별과 연령을 매치시켜줍니다. 남자 50대 한 명을 대상자로 뽑아서 그 사람한테 사전조사하고 처치 1을 주고 사후조사를 했어요. 우리는 처치 1과 2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처치 1, 렘데스비르, 처치 2, 위약. 이것의 효과를 비교해 보려고 그러면 그러면 나이랑 성별이 너무 중요한 외생 변수니까 미리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매치드 샘플링을 하겠다. 그러면 다음에 남자 50대 대상자 한 명을 더 구합니다. 그 사람한테 사전조사하고 처치 2를 주고 사후조사해요. 그 다음에는 여자 40대 대상자 한 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여자 40대 대상자 한 명한테 여자 40대 앞에 대상자한테 처치 1을 줬으면 여자 40대 한 명을 더 구해서 처치 2를 줍니다. 그 다음에 남자 20대를 대상으로 해서 처치 1을 줬다면 똑같은 남자 20대를 한 명 더 구해서 처치 2를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매치드 샘플링이라고 부르고 외생 변수, 중요 외생 변수가 이미 나타나 있을 때는 그 외생 변수를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가능하면 유사한 집단에서 정해서 그 중에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 특성 외생 변수가 집단별로 다를지 안 다를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 미리 통계를 내봅니다. 일반적인 통계를 일반적 특성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 통계를 내본 다음에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통계 기법을 사용합니다. 안코바라는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공변량으로 넣어서 종속 변수의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정하는 통계 방법이 안코바예요. 그래서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안코바라는 통계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구 설계의 기본 조건은 맥스, 민, 콘, 효과 변량은 최대화, 오차 변량은 최소화, 외생 변수는 조정, 이렇게 맥스, 민, 콘 원칙입니다. 실험 연구 설계의 기본 조건 3개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 설계,
연구 설계를 우리가 할 때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고려해서 가장 타당도의 저해가 적은 연구 디자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연구 설계의 타당도에서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보시면은요. 연구 그 자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입니다. 즉 연구가 바르게 이루어졌는가, 실험 처치는 정확하게 똑같이 줬는가, 종속 변수 측정은 오차 없이 제대로 잘했는가, 이게 연구의 내적 타당도예요. 그러면 연구의 외적 타당도라는 것은 연구 외적인 상황이에요. 이 연구 결과가 다른 상황, 다른 사람,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즉, 우리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일반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대구 동산병원 당뇨병 환자의 자가간호 정도를 연구했는데 이것을 대구 경북의 모든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의 모든 당뇨병 환자한테 일반화해서 해석해도 되겠는가? 라는 부분이 연구의 외적 타당도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연구의 내적 타당도, internal validity는 실험 연구니까요. 어떤 치료, 처치를 줬을 때 DV,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침샘 마사지, 이렇게 침샘 마사지, 여기 침샘 마사지 침이 나오네요. 침샘 마사지를 하면 노인에 있어서 구강 건조감이 감소되고 침 분비량이 증가하는가? 침 분비량은 여기 쉬르몬 용지를 넣어갖고 이렇게 침이 쭉 나온 걸 밀리미터 자로 재게 됩니다. 이런 연구를 하고자 할 때 내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침샘 마사지라는 트리트먼트를 바르게 중지했는가? 모든 대상자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가? 같은 치료자가 했는가? 시간은 같았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강 건조감과 침 분비량을 바르게 측정했는가? 침 분비량 할 때 이 쉬르머 테스트 용지의 품질은 다 똑같은 거였는지, 잔은 정확한 거였는지, 재는 사람은 정확하게 실험고 내동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잘 재는 사람으로 훈련이 돼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바르게 측정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바르게 중재했느냐, 바르게 측정했느냐의 문제가 internal validity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 설계의 external validity,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 결론이다, 그죠? 이 연구 결과 conclusion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시간대에, 다른 상황에, 다른 장소에서도 일반화가 가능한가? 즉, 이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해도 되는가? 라는 정도는 연구의 외적 타당도가 보장이 돼야지 이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적 타당도와 연구 설계의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나누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구 설계의 내적 타당도, internal validity.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내적 타당도 위협 요인으로 시간경과 또는 제3변수 개입, 그러니까 히스토리 효과가, 히스토리 요인이 있는가? 내 연구 설계에 히스토리 요인이 있으면 이것이 내적 타당도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히스토리 요인을 줄이도록 연구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경과 또는 제3변수 개입은 영어로 히스토리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독립변수 이외에 어떤 특정 변수가 독립변수와 함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 두면 이것을 독립변수의 영향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어떤 실험을 했는데 이 두 개는 실험이에요. 실험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감소돼서 좋아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대조군을 뒀는데 대조군을 보니까 이 시점에 이상하게 다 같이 꺾였다가 팍 올라가는 이게 뭔가 제3변수가 들어간 거예요. 제3변수가. 그래서 이 무슨 제3변수가 들어갔는가 했더니 국가에서 갑자기 당뇨 캠페인을 벌였다. KBS에서 당뇨와 관련된 특집을 3주간에 걸쳐서 했다. 이러면 이게 실험 처치와 상관없이 실험군 대조군에 다 영향을 준 거예요. 제3변수가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나, 이런 것이 없도록 연구 설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는 시간 경과나 제3변수, 히스토리, 위협 요인을 없애는 연구 설계는요. 만약에 사전 사후 검사를 한다면 검사 간격이 길면 길수록 히스토리 이펙트가 들어올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검사 간격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길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시차를 두고 여러 번 측정을 하게 됩니다. 사후 측정을. 그래서 제3변수가 개입했는 시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일단 대조군을 설정하는 거죠. 대조군을 설정해서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영향을 보는데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으면 두 개 다 시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하는지 이런 식으로 변하는지를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 효과는 이 외생변수,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외생변수가 독립변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를 최소화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 위협 요인은 두 번째 위협 요인은 성숙 효과입니다. maturation. 이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대상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심리적 변화로서 그것 때문에 연구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성장 발달, 노화, 상처 치유, 수술 회복 이런 건데 예를 들자면 수술 환자에게 상처 치료 방법을 쓰는데 가만 놔둬도 수술 부위는 회복이 됩니다. 매추레이션 효과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게 있네요. 운동이 청소년의 근육 발달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1년간 운동했는 사람을 측정해 본다 했을 때 청소년은 그 기간 동안에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이 발달되는 시기예요. 성장 발달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숙되는 것을 빼고 어떻게 하면 그 성숙을 빼고 측정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는 테스팅 이펙트, 시험 효과가 있습니다. 시험 효과. 이것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 문제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기억해서 사후에도 내가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두 번째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하고 기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에러, 오류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험 효과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요. 만약에 사전 사후 조사를 해야 된다면 가능하면 시차를 1, 2주 이상, 일주일 좀 지나면 그 앞에 똑같은 설문지를 했더라도 기억이 좀 아물아물합니다. 그렇게 된 시간을 확보하라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해야 된다면 설문조사 같은 거 같을 때가 문제인 거죠. 같은 내용이라도 질문의 문장을 약간 바꾸거나 질문의 형태를 약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너무 그 똑같은 시험 문제를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문제를 줄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여러 번 측정을 할 때 처음 대상자 수에서 많은 주가 도중에 그만두는 우리가 대상자 탈락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 탈락, 그래서 모탈리티, 연구에 있어서 모탈리티가 보통 우리가 사망률이라고 그러는데 연구에 있어서 모탈리티라는 말을 쓰면 사망했다는 건 아니고 대상자가 사전에는 참여했다가 사후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대상자 탈락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프리테스트 때는 이렇게 많은 대상자가 참여했는데 한 달 후에 포스트 테스트를 하니까 요만큼밖에 2분의 1도 채 안 되는 대상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탈락을 2분의 1 이상 했다. 그러면 이게 연구자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탈락률은 진짜 한 10% 정도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탈락을 많이 하면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 아주 어렵죠. 문제점은 대상자 탈락률이 높으면 표본수 자체가 감소한 것도 문제인데 연구자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탈락자하고 남아있는 자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가. 지금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요런 사람들한테 했는데 초록인 사람들만 답을 했고 나머지는 답을 안 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바이아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 탈락은 내적 타당도 위협 요인이기도 하지만 탈락을 많이 했으면 이 연구 결과를 이 사전조사했는 이 광범위한 대상자한테 일반화해서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외적 타당도 위협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가능하면 이 대상자들이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은 연구 대상자에게 인센티브,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이 설문을 하면 사전 사후 2번을 하면 10,000원의 그 교통비를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 위협 요인으로 측정 도구의 문제, 인스트루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장기간 자료 수집을 할 때 오차 발생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면접과 관찰을 할 때는 여러 명 이상이 면접과 관찰을 할 때는 면접자, 관찰자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관찰자가 2명 이상이 될 때는 이 평가자 간 신뢰도를 꼭 계산해 줘야 됩니다. 평가자 간 신뢰도는 Inter-Rater Reliability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관찰자 1도 독립적으로 자기가 관찰한 걸 적고 점수 내고 체크하고, 관찰자 2도 점수 내고 체크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에 점수 낸 것이 80% 이상 0.08, 0.8, 80% 이상 일치해야지 우리는 Inter-Rater Reliability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도 연습을 해서 0.8 이상이라 해야 되고요. 실제 자료 수집을 했을 때도 두 사람 간의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80% 이상 일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트루멘테이션에서 측정 도구 자체의 문제도 큰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종속 변수를 정하고 나면 그 종속 변수를 잴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찾아내야 돼요. 그 변수로 가장 잘 될 수 있는 불안, 수술 불안, 그 다음에 뭐 아주 간단한 거는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고열이 있는 환자한테 아이스백을 대줄 때 템퍼레처, 체온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굉장히 체온을 재는 체온계만 고장나지 않은 우수한 체온계를 가지고 재서 디지털로 숫자 나오는 걸 읽어주면 되니까 되게 도구가 안정적이고 표준화되어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 측정하는 측정 도구 설문지 60문항짜리다. 이러면 이게 지금 표준화된 도구냐, 이게 도구가 문제가 없느냐, 신뢰도는 높으냐, 타당도는 높으냐, 이게 다 고려해서 가장 표준화되어 있고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높은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해야지 측정 도구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 위험 요인으로 통계적 수렴이 있어요. Statistical Regression. 이건 어떤 거냐 하면 등간 비율 척도, 그것도 뒤에 나올 거지만 우리가 어떤 변수를 측정할 때 같은 간격이라고 생각하고 1에서 10까지 같은 간격이라고 둔 거와 비율 척도는 체중과 같이, 체중은 절대 0점이 있고 진짜 체중 값이 있잖아요. 50kg, 52kg, 요 값이 있죠. 그런 것을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근데 등간이나 비율 척도를 가지고 이용해서 점수를 측정했을 때, 설문지 같은 걸 했을 때요, 극단적인 점수를 낸 사람들이 사후조사에서는, 사전조사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낸 사람들이 2번 측정하면 사후조사에서는 이유 없이 평균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통계적 수렴, 평균값으로의 수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참 곤란해요. 그죠? 곤란한데 해결 방안은 결국 신뢰도가 높은 도구가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인스트루멘테이션과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도구, 타당도가 높은 도구,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써서 통계적인 수렴도 적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연구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의 위협 요인으로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할로 이펙트. 후광 효과는 연구자가 대상자의 어떤 한 가지 특징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특징도 앞의 특징과 유사할 거라고 잘못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적어놨네요. 교수들이 이제 선생님이 내가 학교에서 김누구누구가 학교에서 이론 성적 1등이야.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예요. 그러면 임상 실습 가서 그 학생이 임상 실습하는 것도 뭐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으니까 실습도 잘하겠지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잘한다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할로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후광 효과에 휘둘리지 않도록 관찰자는 굉장히 냉철하게 관찰을 하도록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겠죠. 해결 방안은 연구자의 객관적 측정 트레이닝입니다.
연구자, 관찰자, 특히 관찰자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후광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실험군 대조군을 블라인드해서 누가 실험군이 누가 대조군인지 모르면 이게 후광 효과에 휘둘리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 위협 요인은 실험 처치 효과의 확산입니다. Diffusion of treatment. 그래서 이것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실험 처치에 대한 정보 교환이 있는 경우에 처치 실험의 확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 병실 안에 실험군 대조군이 다 있으면 실험 확산이 된다. 이거 우리가 연구에서는 contamination, 오염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염이 될 우려가 많은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여기 이 환자는 대조군이고 이 환자는 실험군이에요. 그래서 실험한다고 여기 실험자가 가가지고 이 환자한테 지압법을 가르쳐 주면서 말초신경병증의 지압법을 여기 이렇게 지압을 가서 6시간마다 가서 한 번씩 지압을 해주고 대조군은 한 방에 있지만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연구자가 나가고 나면 대조군 환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뭘 배웠는데? 뭘 어떻게 해주던데? 하고 배워서 자기도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험이 확산됐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내보면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 말은 지압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적 타당도가 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디자인할 때 잘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적 타당도 위험 요인으로는 대상자 선택 편중, selection bias입니다. 이것은 실험군과 대조군이 처음부터 차이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 할당하는 것인데 이 biased sampling 보시면 실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골고루 이렇게 들어와서 연구를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 들어간 사람만 실험군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 사람은 대조군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바이아스드 샘플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려면 결국은 무작위 할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적 타당도 위협 요인으로 측정 시기와 효과 발생 시기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 처치가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아웃컴 변수가 QOL,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측정합니다. 근데 삶의 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중재를 줘도 금방 바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삶의 질은 3 내지 6개월 이후에 바뀐다라고 이론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재를 하고 나면 적어도 미니멈 3개월 이후에 측정해야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재를 했다고 해놓고 일주 후에 한 달 만에 이렇게 측정하면 제대로 효과 나기 전에 이때 측정하니까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더라라고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잘 고려해서 실험 설계를 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적 타당도 문제입니다. 한 연구에서 한 연구 결과를 다른 상황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시기에 다 확대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외적 타당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외적 타당도의 위협 요인을 보시면 외적 타당도에서는 표본 타당도가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을 뽑아서 연구했느냐라는 거예요. 표본 타당도. 표본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모집단까지 일반화, 확대 해석. 내가 대구 동산병원 환자한테 연구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환자에게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표본을 아주 대표성 있게 뽑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본 타당도의 위협 요인 문제점은 편의 표집. 연구자가 내가 가깝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는 바로 옆에 있는 동산병원 환자 내 편의 표집한 거잖아요. 컨비니언스 샘플링. 편의 표집을 하게 되면 체계적 편중을 갖게 되어서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대구 동산병원에서 당뇨병 환자 모아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빨간 당뇨병, 파란 당뇨병, 즉 아주 심한 환자는 다 서울 가고 없어. 대구 동산병원은 중간 정도의 환자가 있어요.
또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개인 의원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당뇨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일반화하려고 그러는데 빨간 당뇨병 환자는 그 설명이 맞고 파란 당뇨병 환자한테 설명이 맞지만 나머지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나 아주 극심한 당뇨 환자한테는 내 연구의 결과가 맞지 않아요.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게 표본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표본 타당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근접 모집단을 넓게 잡아야 돼요. 당뇨 환자라고 그러면 당뇨가 잘 조정되고 있는 사람, 조금 중간 상태인 사람, 조절이 아주 안 되고 합병증 있는 사람, 이렇게 근접 모집단을 넓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표본은 어떻게 추출해야 된다? 무작위화로 추출해야 되고요. 또 표본의 특성을 표적 모집단의 특성하고 유사하게 여기 표본 안에는 이렇게 빨간 사람도 들어오고 초록 사람도 들어오고 파란 사람도 들어오고 까만 사람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는지 검토를 해야지 표본 타당도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 위협 요인은 환경적 타당도도 있습니다. 호손 이펙트라고 그러는데요. 호손 효과, 대상자 효과, 외적 타당도 위협을 내가 이번 연구에 일어났는 게 다른 상황에서도 맞냐, 다른 경우에도 맞냐 이런 것인데요. 이건 이제 대상자 효과인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름이 호손 효과라고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호손 공장에서 이런 옛날에 미국의 호손 공장에서 작업을 했는데 작업 효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정에서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자들이 조명을 굉장히 밝게 해주면 작업 효율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그러면 조명을 밝게 해주면 작업 효율이 올라가는지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때는 연구에 대한 이런 개념이 쓰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죠. 우리가 이렇게 공정에서 작업 효율이 안 올라가니까 조명을 밝게 하면 더 효율이 올라가는지 연구해 보려고 그런다. 언제부터 이 조명을 확 밝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명이 확 밝아졌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조명이 밝아졌네 하고 이제 우리 이거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조명을 밝게 하지 않았던 때보다 더 작업 효율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명을 밝게 해주면 작업 효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서 다른 공장도 그렇고 호손 공장도 조명을 확 밝게 해줬어. 근데 그 연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명이 확 밝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작업 효율이 도로 옛날로 내려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 봤을 때 호손 공장, 호손 플랜트에서 방법에 상관없이 대상자들이 연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열심히 해갖고 작업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명을 밝게 해놓고 대상자들한테 연구한다는 말을 안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작업효율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명이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대상자가 자기가 연구 대상자인 걸 알면 연구를 하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 블라인드를 꼭 하잖아요. 내가 실험군에 들어가야지 대조군에 들어가야지 모르게 해놓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호손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에는 연구자 효과도 있어요. 그죠? 실험자나 면담자의 특성이 대상자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면담자가 평가가 있는 사람, 편견이 있는 사람은 그 면담자나 면담자로 활용해서는 안 돼요. 실험군이니까 더 내가 잘해갖고 자료를 더 잘 받아야지. 대조군이니까 대강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실험자 편견이 experimental bias가 굉장히 실험하는 사람이 권위적인 사람이라든지 이러면 특히 이제 미국서는 인종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흑인 연구 대상자한테 백인 연구자가 권위적으로 한다든지 백인 연구 대상자한테 흑인 연구자가 접근했을 때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확대 해석하려고 그러면
외적 타당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를 미리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구 설계를 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맥스, 민, 콘 원칙이었어요. 효과 변량을 극대화하고 오차 변량을 극소화하고 외생 변수를 조정하고 요게 맥스, 민, 콘이었고 그건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기준에서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높도록 해야 됩니다. 저해 요인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예시 논문을 한 개 보여줄 거예요. 그 예시 논문을 보고 여러분이 공부한 수준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한 수준에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파악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수업 중 생각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이런 거예요. 이제 2020년 최근에 나오는 논문인데 구강냉요법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오심구토, 구내염, 구강통증에 미치는 효과. 연구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예요. 독립변수는 무엇입니까? 구강냉요법이에요. 종속변수는 무엇입니까? 4개나 있네요. 오심, 구토, 구내염, 구강통증. 4개의 종속변수를 다루는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 연구이니까 이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실험 연구를 했대요. 실험군 대조군을 무작위 하지 않고 비동등성 대조군이었고 전후 시차 연구니까 전하고 후하고 실험군을 대조군을 먼저 자료 수집하고 실험군을 나중에 자료 수집 동시에 하지 않고 전후로 어느 걸 먼저 했든지 간에 전후로 시차를 두고 두 집단을 쟀어요. 그리고 대상자는 1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예요. 자,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심구토 점수가 0점인 자, 구내염 증상이 없는 자, 구강통증 점수가 0점인 자, 연하장애가 없고 자가구강관리가 가능한 자, 요런 사람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대상자 숫자는 몇 명이 있고 21명씩 각각 했구나 보시고요. 측정 도구는 일반적 특성 및 구강 관련 특성 측정 도구, 오심구토 측정 도구, 구내염 측정 도구, NCI, CTCA 측정 도구를 썼네요. 구강 통증 측정 도구로 구강 통증 NRS, Number Rating Scale을 썼고요. 도구는 이런 걸 썼어요. 도구 사용법을 자세히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적 타당도 위협 요인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실험 처지는 1, 2, 3차 항암화학요법을 제공하기 전에 구강관리 교육을 실험군 대조군한테 다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구강냉요법은 2 곱하기 2 곱하기 2cm의 얼음 조각을 항암화학요법 당일 주입 5분 전부터 실험군에게는 얼음을 물고 있도록 했습니다. 시작 후 10분 동안 항암화학이 완료된 후에 15분 동안 총 30분 동안 구강냉요법을 지속했어요. 그리고 1차 항암화학요법 후 3주 간격으로 반복되는 2차, 3차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실험 처치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요걸 상세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연구 문제를 적으세요.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연구 제목에 다 나와 있죠. 연구 문제를 적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적 타당도 위협 요인, 히스토리 위협 요인이 있을까? 매추레이션 위협 요인이 있을까? 테스팅 이펙트가 있을까? 그 다음에 실험군 대조군이 처치 확산 효과가 있을까? 다 생각해서 어떻기 때문에 요 앞에 연구에서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걸로 위협 요인이 있을 걸로 생각된다라고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동일한 저 연구에서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무엇인가? 호손 이펙트가 있겠는지, 처치자 효과가 있겠는지, 표본 효과가 있겠는지, 그 부분이 위협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면 다 이름을 적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위협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건 퀴즈예요. 이 건물은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건물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뭔가 좀 다른가요?
네. 왼쪽에 이런 건물에 창문이 없어요. 원래 건물에는 창문이 있었지만 스코틀랜드에서 세금을 매기면서 창문세라는 걸 도입을 해서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창문을 이렇게 나무로 막아버렸어요. 창문세 안 내려고. 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연구 설계의 기초에서 실험 설계의 기본이 되는 맥스민 콘 원칙과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위협 요인을 배웠고 여러분에게 수업 중 생각 과제를 냈기 때문에 그 생각 과제를 지금 바로 해보세요. 바로 해서 과제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